러시아 사람들이 온돌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예전에 유럽 국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난방 구조는 라디에이터를 쓰거든요. 라디에이터가 추위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온돌이 들어왔을 때 이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겨울에 더 효율적인 거예요. 돈을 좀 번 고려인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요, 거의 대부분 다 대우 제품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현대 제품도 사고, 당시에 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최근에 들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이 세계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빨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기업이 라고 들었습니다. 초코파이 러시아 상당히 좋아하죠. 뭐 굳이 우리 취향과 기호의 문제일 텐데요. 굳이 찾자면은 오리온이죠.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개발해서 러시아에 일찍 진출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1990년대였을 겁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체제 전환을 해서 외국의 문물, 특히 뭐 소비재 상도 많이 이게 받아들일 텐데, 이게 초코파이가 마시멜로우하고 초콜릿의 결합이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것인데, 그 전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것들이 되게 이제 딱딱한 어떤 그런 것들, 초콜릿도 이런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단맛 나는 것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그 단 것을 상당히 하는데요. 단 것이 바로 초콜릿과 마시멜로우인데, 이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어떤 그 간식거리,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고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게 해서 이제 아주 그 각인 효과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말랑말랑한 단 것의 두 가지 조합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유럽 사람들을 접하면서 살짝 놀란 게,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거 정도, 그렇게 심하게 단 것들도 잘 먹는 걸 보고 단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사람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코파이가 주요를 했고, 또 하나 이것은 서유럽과 다른 러시아의 정서의 측면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초코파이에 쓰여 있는 일종의 문구가 있죠. 카피라이트라고 할까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한자 도안보다는 러시아로 번역을 해서 드루즈바라든지 아니면 자보따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요. 이 드루즈바라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제 우애, 우정이라는 뜻이고, 자보따라는 말은 보살핌, 배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 참 정이라고 하는 말을 외국어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모셔널한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가 딱 박혀 있는 게,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우애라든지 보살핌, 배려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정답게 다가오겠지만, 약간은 좀 차갑고 이성적인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가 우애, 우정 내지는 보살핌, 배려란 말이 너무너무 이게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들과 러시아인의 정서가 좀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코파이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로고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이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문화 개방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기호식품, 간식거리가 되니까, 이게 한마 딱 굳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좀 찾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브라보콘 하면은 그런 아이스크림 종류가 딱 떠오르는 게 브라보콘이 되듯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달달한 어떤 간식거리 하면은 초코파이, 이렇게 각인이 돼서, 그게 역사가 30년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게 하나의 정말로 현지화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아마 러시아가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받아왔었고, 그때마다 또 웬만한 서방 기업 같은 경우는 서방 측의 제재가 가해질 때 다 떠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코파이도 그랬다고 알고 있고, 특히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기호식품도 있죠. 라면 종류인데, 이런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서방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현지 공장을 유지하고 영업을 계속했어요. 이것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친구들 의리 있다, 정이 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러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이런 기업들은 이건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같은 값이면 이 친구들 밀어주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서방 자본에 대한 그런 감정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 그 기업에 대한 감정이 좋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초코파이, 그 다음에 뭐 도시락, 이런 상표였던 것이죠. 물론 그 의리를 중시한다는 게 자신의 모든 그 이익을 내팽개치고 의리만 쫓자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의리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글쎄요. 요건 저도 잘 모르는데, 추정을 해보자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러시아에서 차가요, 뜨거운 물에 풀어먹는 차가, 이거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겨울에 정말 추울 때 말이죠, 이 뜨거운 차를 한번 마셔줘야지 몸에서 열이 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한번 뜨거운 어떤 음료를 마신 다음에 이 겨울 추위에 노출됐을 때하고 근거 없이 노출되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믹스커피가 일단은 간편하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커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를 그 맛을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상당히 열량이 있으니까요. 더운 나라라면 좀 그러겠지만, 이 추운 나라에서는 이 믹스커피 먹어줘야지 몸도 좀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열량이 보충되면서 이 겨울을 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믹스커피가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 온도를 대중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돌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그 러시아 아파트의 분양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공사가 완벽한 형태의 아파트를 다 갖춰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건설업체가 만드는 것은 건물 뼈대만 만들어요. 이렇게 딱 그 골조만 만들어서 아파트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가구를 배치하고 어떤 그 바닥을 깔고 어떤 편의시설을 넣는가는 입주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양각색의 주거 형태가, 그러니까 아파트이긴 한데 그 안에 뭐 대리석 바닥이냐, 목재 바닥이냐, 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그 다음에 뭐 방 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다 입주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예전 같으면은, 소비에트 시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모든 그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입주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예전에 유럽 국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난방 구조는 라디에이터를 쓰거든요. 라디에이터 이외에 다른 어떤 난방 구조를 아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그 라디에이터가 사실은 추위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만 따뜻하거든요. 근데 서유럽에서는 사실은 그런 라디에이터만 가지고도 겨울을 알 수 있는데, 겨울이 길고 혹독한 러시아에서는 왜 라디에이터에 집착을 했는가? 이 모델이 서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들어오는데, 온돌이 들어왔을 때 이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그 겨울에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거하고 온돌로 난방을 하는 거하고 했을 때 온돌이 훨씬 더 이제 겨울을 견뎌내는데 더 좋다,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온돌의 어떤 이점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들어갈 아파트의 이 내부 구조를 결정하다 했을 때 라디에이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온돌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퍼져 나간다는 것인데,
또 여기서 또 러시아의 특성 하나가 또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건축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온돌이 익숙하고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온돌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를 쓸 때 이게 바닥부터 다 달고 와야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에너지만 놓고 따지자면은 사실 온돌은 효율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천 년 동안 이 온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난방 형태를 별로 겪어보지 못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온돌이 뭐 그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주 철저히 따지는 어떤 그런 그 문화라든지 사고적 구조였으면 아마 온돌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요. 러시아에 넘쳐나는 것이 뭐였을까요? 러시아에 정말 넘쳐나는 거.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어떤 그 단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겨울 추위, 그리고 에너지 수급 상태, 뭐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온돌에 어떤 관심을 보일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미국이 주도해서 또 서방이 동참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죠. 한국 자본도 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 자본도 결국은 이 서방 자본과 더 뭐랄까요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압박을 받아서 결국 빠져나왔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자동차였겠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전쟁이 어쨌든 간에 그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러시아로서는 한숨 돌렸고 한 상태에서 다시 조심스레 종전 얘기가 나오고 휴전 종전 얘기가 나오고 서방과 세계 자본이 러시아로 재진출하는 어떤 상황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좀 슬쩍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갈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사실 전쟁의 역설적인 효과인데 서방 자본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러시아 국산 제품들 그러니까 이게 토착 자본이 메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빠져나갔지만 러시아 나름의 비슷한 맛을 내는 탄산음료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내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러시아의 토착 자본이 그걸 메우면서 오히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분이 커지면서 경제 체력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방 외국 자본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튕기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방 자본에게는 상당히 그 매몰찬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본에게는 상당히 좀 누그러진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쌀쌀맞은 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오리온이 들어가서 현지에 그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기아 자동차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일 텐데요.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매각을 하고 나올 때 이명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명 계약이 뭐냐면 다시 현대자동차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인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우호적인 조건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다가가면은 서방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또 최근에 알게 된 상황인데 그런 유리한 조건에 따른 재매입이 또 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시점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어느 시점 이후에 들어가면은 그 유리한 점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현대자동차로서는 초조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정보는 모르는데 큰 추세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러시아 있었고, 그 다음부터 띄엄띄엄 러시아를 방문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그 관계를, 그 끈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가 1990년대 말이었고, 아직은 완벽한 그 체제 전환의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한국 기업이,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대우가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진출을 했고, 삼성이 진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롯데도 진출을 했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고려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고려인, 사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뭐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 고려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체제전환기의 혼란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조그만 기업체도 하고, 이런 또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민족의 근면성이 어디서든지 간에 좀 빛을 발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돈을 좀 번 고려인들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가전제품을 살 때요, 거의 대부분 다 대우 제품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는 이제 현대 제품도 사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뭐 고려인들이 아무래도 뭐 뿌리를 따지자면 한반도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시에 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서유럽 제품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한, 그래서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대우라든지 현대, 삼성의 가전제품이었고요. 가격은 훨씬 더 싸니까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제 첫 번째로 봤던 한국 제품이 러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가를 보여줬는데, 또 하나가 제 기억에는 1997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해서 선을 보였던 거예요. 러시아 분이 큰맘 먹고 현대자동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 산 다음에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러시아 겨울 추위에 버티지 못하고 자꾸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샀다, 이렇게 큰돈 주고 샀는데 툭하면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속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는데, 그게 아마 모든 기업이 그러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진출했을 때 현지화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차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그래도 러시아 추위에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자잘한 오류가 없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추위에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차가 버티지 못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1990년대였는데요.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다 개량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기호와 어떤 요구에 맞는 품질을 가진 자동차가 제공이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고장을 일으키는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서유럽의 값비싼 차보다는 대한민국 자동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이 세계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빨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이 현대자동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의 시행착오를 이제는 극복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과 어떤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내놓는 단계로 발돋움했고, 그것이 러시아 현재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바로 2022년까지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비재로서는 초코파이라든지 도시락이었을 것이고, 이 고급 소비재로서는 고가품으로서는 역시 자동차일 텐데, 그 정도로 뿌리를 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도를 보고 아니 정보를 들으면서, 1997년도에 러시아 아주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현대자동차가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질적 도약을 이루어서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됐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하고 서로 유착한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더 이제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와 더 뭐랄까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엄연한 이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요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미에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낼수록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에 대한 지렛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